근데 이거 위 상태가 가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위로 간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지금 더 많이 뛰는 거거든. 버블 터지면 우리가 심하게 터집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끝이 아닌가.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네, 지금 트리플 버블의 저자인 한상환 2.1 지속가능 연구소장과 함께 2부를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지금 2020년에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 부동산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또 21년 넘어서면서는 또 이거 언제 또 버블 붕괴되는 거 아니냐 두려움 때문에 네. 양쪽 두려움이 다 있는데 21년에는 네. 과연 앞으로 버블이 붕괴된다면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2023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책에서 2023년으로 쓰셨는데 그렇죠. 예, 예. 조금 상황이 바뀐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3년으로 보시나요?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경로대로 지금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저는 뭐 빠르면 22년 말 그리고 2023년에 금리 인상이 빠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2022년 말 개시의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네. 23년도 금리 인상 2번이 찍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경로 쪽으로 지금 세계는 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변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버블 붕괴로 갈 건지 아니면 그나마 하강은 하더라도 연착륙으로 갈 건지 그거의 차이가 생길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티지 말고 조금 일찍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서 대신에 완만한 속도로 해주면 시장은 완만하게 그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아직도 연준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비 수요가 살아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소비 수요가 살아 올라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좀 탄탄하게 가지고 실업률이 지금 6% 조금 아래까지 왔는데 이게 한 3%단, 4%단 이렇게 내려와 줘야 그래야 이제 연준이 뭘 움직이기가 쉬운데 실업률이 지금 안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금리 정책을 쓰기가 좀 어려워 최대한 마지막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번 9월 달이 사실은 키예요. 아, 9월이요? 네. 9월 달에 미국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끊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나가서 일하면 100원 받는데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80원은 받아요. 재난지원금이 끊어지는 순간 네. 그 순간에는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에 나오는 실업률이 진짜 실업률일 거예요. 지금 나오는 실업률은 가짜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실업률이 나오잖아요. 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에서 고용해 줬는데. 실업수당이 워낙 이만큼 나오고 있으니까. 네. 나라에서 고용해 줬고 너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해 이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너 일 안 해도 돼. 그냥 너 집에 그냥 있어. 너 돈은 줄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은 사실은 좀 가짜 실업률이고 재난지원금 주는 게 완전히 종료되는 순간 이후에 실업률과 고용시장이 노동시장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때 되면 실업률이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실업률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빨리 떨어질 거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구인 배율이 지금 말도 못하게 치솟아 있어요.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기업이. 네. 구인 공고는 엄청나게 나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계속 미국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 못 구하고 그래서 지금 그 시간당 임금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재난지원금이 끝나면 지금 올라갔던 시간당 임금도 좀 떨어질 거고 네. 다음에 기업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도 채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떨어지겠죠. 경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쓸 거냐 네.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연준이 이제 실업률만 보고 정책을 하지는 않고요. 고용률도 같이 보면서 정책을 합니다. 네. 고용률도 보는데 고용률은 지금 여전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구직 포기자들까지 실업률은 그걸 계산을 안 하는데 뭐 고용률은 그거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네.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텐데 여전히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그거 이후가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면 연준의 그 어쨌든 통화 정책 자체가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 가서 또 좀 버블이 터질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21년 하반기랑 22년에는 계속해서 위험자산, 네. 주식 같은데 계속 투자를 해놔도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는 때인가요? 어떤가요? 당분간은 즐겨야죠. 당분간은. 지금은 버블이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버블 터질 걸 걱정해서 피해요. 그럴 이유는 없죠.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가 상승은 버블의 다른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버블이 생겨나고 있다. 네. 버블이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거품이 이렇게 물 이렇게 놓고 끓이면 보글보글 쫙 오다 확 넘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처음에 조금 있다가 좀 늘고 하다 이렇게 더 하지 한 번에 넘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버블이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다만 이 버블이 요번 버블은 시작부터 레벨이 좀 높아요. 시작된 그 처음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냄비에다 물을 넣고 끓이는데 이 물 자체가 뜨거운 물이야 지금. 뜨거운 물에서 버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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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냐면 더 힘드네요. 하여튼. 네, 왜냐면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자산 시장에서의 버블이 네.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 작년 팬데믹에 수직으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수직으로 등을 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다 뛰어넘어 버렸죠. 그렇죠. 그것도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제 위기가 오고 버블이 터지고 나면 이게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오래 걸린다고. 그렇죠. 이번 팬데믹은 그게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외부 충격이라서 그래요. 네. 외부 충격들은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블 붕괴에서 회복을 못하는 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저축 늘리고 소비 줄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가는 건데 네. 요번은 그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경제 위기가 아니게 그냥 외부 충격인 게 모든 사람들이 언제 끝나는지는 다 알아요. 백신만 나오면 끝난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 위기를 항상 터널에 비유를 하는데 다른 경제 위기는 터널 입구에 들어갔어요. 세상이 깜깜해. 끝도 안 보여. 네. 끝이 보일 때까지 걸어가다 보면 끝이 하얀 빛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때쯤이나 돼서 이런 불확실성이 uncertainty가 리스크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들어오자마자 터널 끝은 그냥 보여. 네.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uncertainty가 없어요. 그냥 리스크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수 있는 네.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리스크로 바뀌는 건데 처음에 한두 달 빼놓고는 곧바로 이게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당겨서 선반영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계산이 안 돼야 선반영을 못하고 기는 건데 네. 다 계산되니까 다 선반영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하다못해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것도 주가가 이전 수준이랑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 손님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뜨겁게 시작을 하고 있다. 네. 차갑게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주식보다 더해요. 작년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작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 12% 올랐습니다. 케이스 실러지수. 네. 엄청나게 오른 거죠. 한 해 동안 그러니까요. 오른 네. 그죠? 네. 케이스 실러지수 12% 올랐어요. 작년에. 네. 그건 물가를 감안한 거니까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2%? 우리나라 집값 작년에 무지하게 올랐죠. 네. 네. 위기인데 왜 집값 부동산 가격이 안 빠지냐고. 네. 올라버리잖아요. 위기인데. 마찬가지 다 그거예요. 돈은 막 넘쳐나고 제로금리고 저 뒤에 이제 이게 위기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고 시간만 버티면 돼. 그러면 네. 빠져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올라오거든요. 뜨겁게 시작을 했다 하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산업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네.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뭐
1년에 쌀 한 달에 한 가마씩 먹는다 치고 12가마를 먹는데 내가 네네. 돈을 많이 벌어요. 15가마를 먹은 거야. 네. 근데 보통은 12가마만 먹는 거란 말이에요. 15가마를 먹었어요. 옆에 농사 짓는 농부가 쌀을 12가마만 생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15가마 요구하니까 이제 논을 15가마짜리 논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 위기가 툭 터져. 그럼 사람들 심리가 막 급냉을 합니다. 네. 막 급냉을 하면 15가마 먹던 거를 12가마만 먹는 거로 줄이는 게 아니라 10가마로 줄여버려요. 네. 그러면 5가마만큼 소비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논이 15가마를 질 수 있는 15평 논이 있었는데 5평이 쓸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5평을 없애는 순간 뭐게 뭐도 일어나요.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일자리도 날아가고 농부도 일자리가 싹 그만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버블 경제 위기 때 구조조정 과정이고 보시면 우리 위기 때 보면 뭐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어디 매각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해고되고 뭐 그렇죠. 그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요번에 없었죠. 그렇죠. 일부 산업은 뭐 어려워 도저히 못 견디는 산업 직격탄 맞은 데는 있었지만 네. 직격탄 맞은 산업이 아닌 다른 모든 산업들은 구조조정 안 하고 다 버텼어요. 그렇죠. 구조조정은 항공업계 이런 데만 했단 네. 말이에요. 항공이나 여행만 했지 거의 그렇죠. 대부분은 안 했죠. 나머지는 그냥 다 버텼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산업구조조정을 해놔야 그 다음 경기가 다시 이제 고용도 창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뜨겁지 않게 가는데 이미 이 산업도 뜨겁고 네. 자산 가격도 뜨겁고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가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GDP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GDP가 우리가 적정하게 성장하면 달성해야 되는 GDP라는 게 있거든요. 완전 고용을 달성해주고 물가도 완전 물가고 금리도 완전 금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용이 이제 완전 고용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물가를 초과로 너무 뜨겁게도 안 하고 옆으로 그냥 꾸준히 가주면 제일 좋은 그 성장률. 그렇죠. 그게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요 잠재 성장률이 나오질 않죠. 이거는 이론적인 성장률이고 실제는 이거보다 밑이나 위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위 상태가 가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위로 간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지금 더 많이 뛰는 거거든. 그렇죠. 그 부분이 GDP 플러스 갭인데 이 갭이 발생해서 꽤 시간이 지나면 항상 버블은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 수요가 우리가 이제 이게 과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만큼 여기 논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언젠가 없어져요. 네. 근데 2018년, 19년이 플러스 갭이 나왔어요. 경기가 과열했어요. 네. 팬데믹이 안 왔으면 2020년에도 플러스 갭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2021년 맞았죠? 올해도 플러스 갭이라고 가정을 하면 4년 플러스 갭이면 무조건 버블 붕괴입니다. 보통 3, 4년이면 무조건 버블 붕괴가 돼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네. 근데 다행히 팬데믹이 작년 한 해를 쭉 죽여줬고 올 한 해도 좀 죽여줬어요. 그래서 버블 붕괴가 안 되고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블 구간에 필요한 공장 숫자가 그대로 유지돼서 오고 있는 거고 이게 올해나 내년쯤에 만약에 다시 버블 수요 국면으로 들어가서 둘이 만나면 이 앞에 버블이 지금 연장이 돼버린 꼴이잖아요. 네. 그 기간도 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너져야죠. 그럼 붕괴 강도도 더 커지는 건가요? 그렇죠. 무너질 그러니까 때? 이 버블이 유지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시간 왜곡이 발생해버린 건데 물가가 세게 오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안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현재 자산 투자에 올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 버블 붕괴가 혹시 온다면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신호라든가 조짐 같은 게 있을까요? 내년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버블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에서 12가마 먹던 사람이 15가마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직 그 상태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 버블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저는 한 2023년 정도가 되면 피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까지는 이 버블을 좀 즐겨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거 찍고 있는 오늘이 20일인가요? 20일 현재에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힘든데 저는 이거 일시적 조정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꺾여서 대세 하강을 가야 시장이 꺾이는 거잖아요. 네.
물론 주식시장이 6달 선반영을 합니다만 그럼 6달 뒤에 경기가 꺾일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경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 꺾여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한 지 몇 달 됐어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경기가 좀 더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계속 달려온 거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런 뭐 주식시장의 상승 대수 당분간 더 갈 거다.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경기가 이제 꺾이고 버블이 꺾이려 그러면은요. 제일 첫 번째 신호는 기준금리의 상당한 인상이에요. 기준금리가 꽤 올라가야 돼요. 꺾이려면. 왜냐하면 제일 기본적인 신호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세계의 모든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막 갖춰져야 돼요. 근데 아직 미국 기준금리가 높질 않잖아요. 테이퍼링도 아직 안 했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달러가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지금 요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좀 그 안전자산 찾아서 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거는 그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 5.4% 나오고 뭐 델타 바이러스 나오고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서 놀라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트렌드가 있는 자금의 이동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근데 미국 금리가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미국 금리 상단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2%에서 2.5% 정도 사이를 보던데 뭐 거의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안 나고 붙었다. 둘이. 채권 금리도 상당히 올라왔는데 단기 금리, 장기 금리가 이렇게 거의 붙었다. 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밑돈다. 역전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그다음에 무조건 터집니다. 그다음에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금융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시그널로 보시면 버블 붕괴를 미리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른데 아주 특이한 게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금융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시그널을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그다음에 미국 국고채 시장에서의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어느 정도 올라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하고 2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차이가 굉장히 좁아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는 던지고 나올 때예요. 현금으로 바꿀 때고. 왜냐면 이게 붙거나 역전이 돼버리면 그때는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번 꺾이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지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돼요. 자, 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로버트 슐러 교수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케이스 실러를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언제쯤 버블 경고를 하나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난 5월에 했죠. 특이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1년 이상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한 2, 3년 뒤에 3에서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집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과 더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슐러 교수의 발언에 대한 평가와 한국 시장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학자가 주식 못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사서 망한다 그러던데 이게 제가 경제학자가 이 얘기라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미국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버블 가까이 왔다고 보고요. 우리도 버블에 왔다고 보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내년까지는 올해 오르고 있죠. 내년까지도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항상 23년을 요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슐러 교수는 23년일지 그것보다 좀 더 뒤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23년이든지 뭐 그게 또 땡겨질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에 가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까지 동의. 거기까지. 여기까지 동의. 전체 다 동의.
다만 한 가지 차이가 한국하고 미국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요번에 부동산 버블 터지면 우리가 심하게 터집니다. 우리가 더 심하게. 네, 요번에 우리가 터질 차례예요. 우리가 터질 차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어딘가 약한 데를 때리거든요. 네. 우리가 약한 골인가요? 거꾸로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다른 나라 증시보다 더 강하고 4차 산업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한국이 아니죠. 근데 또 약한 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일단 있는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훨씬 약한 골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네. 네. 그다음에 증시는 뭐 전 이렇게 봐요. 우리 증시는 재미있는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재밌는 시간. 우리 증시는. 네, 우리 증시. 그럼 지금까지 22년까지 좋다는 건 미국 증시 얘기인가요? 글로벌 증시죠. 글로벌 증시. 그럼 한국 증시는 더 먼저.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끝이 아닌가라고 봐요. 한국 증시를 봤을 때. 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나라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경기 민감주예요. 네. 대부분이 경기 민감 수출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뭐예요? 경기 회복 초기에 좋고 네. 뒤로 가면 별로죠. 네. 물론 회복 초기에는 훨씬 나쁘진 더 않지만, 올라가지만. 네. 나쁘진 않지만 경기가 회복돼서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비주가 좋은 거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경기 민감주도 내년 정도까지는 초반까지 가는데 소비주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넘겨받아서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네. 우리 주식시장 순환매장세도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다 한 바퀴 다 돌렸으니까. 네, 한 바퀴 싹 다 돌렸고 순환매장세가 옛날 같으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우선주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우선주까지만 간 게 아니라 무슨 스펙주니 뭐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가고 그거 가다가다 더 돌리는. 가다가다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종목단에서 순환이 돌잖아요. 지금 또 요즘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붙고 뭐 이런. 그 안에서도 막 순환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순환매가 좀 긴데 순환매가 길게 나온 끝이 대체로 이제 소비재가 가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이제 네. 우리나라는 소비재가 없잖아요. 대형 좋은 소비자는 미국에 있고 네. 소비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는 다우나 S&P 쪽에서는 진짜 소비재, 네. 뭐 코카콜라든가 뭐 이런 크래프트, 네. 하이스. 그런 뭐 그다음에 GM 이런 것도 사실은 소비재고요. 근데 그건 내구 소비냐 이제 단기 소비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소비재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고 성장도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데들 네. 큰 것들이 거기 있고요. 나스닥 쪽에도 소비재가 있어요. 네. 소비재인데 나스닥 쪽의 소비재는 뭐냐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유통. 거기에 나스닥에 들어있으니까 유통. 그렇죠. 아마존. 네. 예. 뭐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이 그전에는 기술주로서 커왔다면 네. 지금부터는 아마존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애들을 요즘 기술 성장주라고 부르대요. 실적 성장주? 네, 뭐 이렇게 실적 부르대요. 성장주. 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네. 그런 대형 유통을 지원해 주는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테슬라, 네. 뭐 애플 이게 다 소비가 일어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뭐 탈탄소에 바람도 타 있는 애잖아요. 영업이 흑자 안 나도 뭐 탄소 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흑자를 맞춰 나가는 데니까. 근데 탑라인에서 매출만 계속 늘어나 준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가야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 소비시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주식시장은 재미가 별로 없다. 네. 개별 종목단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수로 놓고 보면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 10년 대세 상승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 대세 상승, 서프라임 이후에 10년 대세 상승에 초반에 우리 주식시장이 잘 달렸어요. 네. 그 뒤로부터는 계속 박스 피었잖아요. 좋은 소비재가 있어야 치고 가는 건데 뒤를 넘겨봐도 소비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까지가 경기 민감 세게 그리고 지수 단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다. 개별 종목으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수 단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부동산 시장 말씀하시니까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세계 경제 위기의 한 절반 이상이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버블 붕괴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1929년 세계대공황 오기 바로 직전에 27년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때 나온 말이 폰지 사기예요. 네. 폰지 사기는 아시잖아요. 금융 다단계. 네. 그 부동산 다단계였어요, 걔가. 네. 이탈리아계 이민자예요. 폰지라는 친구가 만들어서 폰지 사기인데 얘가 어떤 짓을 했냐면 플로리다에 그것도 그 휴양지 말고 네. 그 반대쪽에 잭슨빌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이상한 데에서 땅을 하나 삽니다. 이름은 플로리다예요. 근데 네. 아름다운 비치가 없어. 여긴 정기적으로 태풍이 와서 때려서 사람이 휴양지를 쓸 수 없는 데야.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우편 판매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팔고 그다음에 돈 조금 더 얹어가지고 사주고 저쪽에다 팔고 또 얹어서 또 해야 되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 잭슨빌에 있는 땅을 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네. 미국에 예를 들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사람이 잭슨빌이 어딘지 가보지도 않고 우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지하게 큰 버블이 왔고 그게 먼저 터졌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주식시장이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처럼 서브프라임도 부동산 붕괴죠. 다음에 90년쯤에 미국에서 터진 저축대부조화 사태, 그것도 부동산 버블 붕괴예요. 원래는 전체 버블 붕괴 한 반 이상이 부동산에서 와요. 요번에도 부동산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주식시장 그래도 1년 동안 쉬어라도 갔잖아요. 네. 우리 지수 1400까지는 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이게 정당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버블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부동산은 작년에도 쉬지 않고 달렸어요. 지금 쭉. 어디가 터지면 뭐 다 힘들겠지만 어디가 더 힘드냐의 문제인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기억을 해보시면 남유럽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여기가 다 터졌거든요. 그렇죠.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박살났어요. 이때. 남유럽은 심하게 죽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왜 심하게 죽었냐? 그때 그 나라들의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가 가계가 다 구조조정을 했죠. 미국 가계 구조조정 많이 했어요. 네. 유럽도 많이 했어요. 남유럽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높질 않아요. 네. 가계부채가.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우리가 부동산, 우리도 터져서 힘들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어요. 그렇죠. 가계가 건전했어요. 그때. 왜 건전했냐? 외환위기부터 2003년 카드 대란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 가계가 싸그리 구조조정을 했어요. 외환위기 때부터 2003년 카드 대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구조조정을 해서 2008년을 맞았을 때는 우리 가계가 아직 부채가 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우리 가계는 2008년 이후에도 지금 꾸준히 부채가 늘어서 요즘 우리 가계 부채가 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질 때 미국, 유럽의 가계 부채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네. 비율로. 네. 그럼 우리 구조조정 안 하고 우리가 약한 데잖아요. 네. 약한 데가 더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쪽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게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크다. 상투 찍었다는 시그널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부흥계 때는요 한 40% 정도 빠져요. 저도 재집값 떨어지기 원하지 않으니까 틀렸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불행하게도 맞을 것 같고요. Round one, fight.